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에서 보는 한국이 아니라요.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 강예신입니다. 이번 주에 그 위켄드 에디션에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이슈는 제가 따로 미국에서 보는 한국이나 또 2020 미국 대선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다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위켄드 에디션부터 좀 간단하게 내지는 조금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요? 이 브리핑 식으로 해드리고 나서 또다시 그 방송을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번에 미국에서 가장 중요했었던 일은 뉴햄프셔주에서 월요일에 선거가 치러졌기 때문에 그 이후에 과연 그 민주당의 후보 그림 구도가 보이고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뉴햄프셔주는 아이오와주와는 달리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그 민주당에서 참여를 했기 때문에 공화당은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이 85%의 지지로 이겼고요. 또 다른 그 공화당의 후보에 대해서도 제가 또 2020 미국 대선에서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민주당이 지금부터 이제 중요한데 민주당에서 샌더스 후보가 분명히 아이오와에 이어서 뉴햄프셔주에서도 이겼기 때문에 아이오와주에서는 핏 브리지지에게 약간 뒤졌고요. 대의원에서 대신에 이제 파퓰러 보트는 일반인들의 표 자체는 숫자가 더 많았고 뉴햄프셔주에서는 지금 버니 샌더스와 핏 브리지지가 약간 또 샌더스가 아이오와와는 반대로 앞서갔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지금 민주당의 마이클 블룸버그를 제외하고 선두주자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샌더스 후보의 선두주자도 언제까지 갈 수 있는가? 이게 마이클 블룸버그의 변수도 있고 또 샌더스 후보가 갖고 있는 스스로를 칭하는 민주적 사회주의자라는 것 때문에 민주당에서 오래전부터 함께 민주당 사람으로 일을 했었던 사람은 지금도 샌더스를 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민주적 사회주의자인 버니 샌더스가 본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이길 수 있느냐 그 부분이고요. 그래서 오늘도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아직까지 조 바이든이 아웃된 것이라고 나는 말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뉴햄프셔 선거를 치러보니까 조 바이든은 아이오와에서 4위, 뉴햄프셔에서 5위. 전에 부통령을 했었던 사람이 5위를 한다는 것이 그다지 좋은 초반의 징조는 아니죠. 물론 이렇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 50개 주에서 예비선거가 치러지는데 50개 주 가운데 지금 2개 주 선거를 치렀는데 뭐 그러느냐. 그런데요, 예전에 2008년도를 생각해 보면 오바마가 아이오와주에서 이기기 전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민주당에서 힐러리 클린턴을 향해서 뭉쳐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미국에서는 민주당에서 블랙피플이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에게 물어보면은 95%에서 98% 정도가 나는 민주당이라고 얘기합니다. 민주당 유권자 표의 한 50%는 또 이 아프리칸 아메리칸에서 나오고요. 그래서 계속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조 바이든도 내가 비록 아이오와와 뉴햄프셔에서는 졌지만 아프리칸 아메리칸 후보가 많은 사우스캐롤라이나에 가면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어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똑같은 이슈에 있어서 핏 브리지지라는 아이오와에서 1위 뉴햄프셔에서 2위를 한 이 후보는 본인이 지금까지 일해왔던 중간 정도 인구 10만 명 정도 되는 사우스밴드라는 인디아나주의 시에서 시장으로 일을 했었던 그런 지역도 역시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많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봐야지 될 그런 문제고요. 샌더스 후보는 그래도 버니 샌더스 후보가 지금 조 바이든 후보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아프리칸 아메리칸 표를 흡수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는 하지만 원초적인 문제 때문에 민주적 사회주의자라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다른 소수 인종에게는 그다지 관심을 많이 받지 못한다던가 그리고 나이별로도 젊은 사람에게
가장 그 후보 가운데서 나이가 많은데도 젊은 층의 지지 그쪽으로는 확장을 하는데 나이가 많은 층에는 그다지 확장을 많이 못하는 것, 이런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자베스 워렌도 이번에 많이 그 약해졌고요. 해서 현재로서의 선두 주자는 샌더스이지만 조 바이든이 완전히 끝이라고 선언하기는 이르기 때문에 봐야지 되고, 또 에이미 klobuchar도 뉴햄프셔에서 바짝 올라갔기 때문에 그 미네소타가 상원의원인 지역구인 상원의원이요. 그래서 이제 에이미 klobuchar도 지금 아직 조금 더 봐야지 되고, klobuchar도 미네소타라는 아주 그 진보적인 그 주에서 효율적인 상원 의원으로 조 바이든 후보와 함께 뭔가 그 법안을 발의도 하고 서로 일 잘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이든 후보가 민주적 사회주의자라는 것에 대해서 나는 회의감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런 얘기를 한 토론에서 잘했다 하고 두각을 나타냈기 때문에 뉴햄프셔에서 3위가 될 수 있었던 것이지만, 그 에이미 klobuchar 후보도 뭐 지금 선두가 될 것이다라고 확신을 하긴 힘들고요. 그러나 물론 에이미 klobuchar 후보가 나가야지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밀어야지 된다는 뉴욕타임스의 칼럼니스트 니콜라스 크리스토프 같은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버니 샌더스가 이제 본선에서 물론 이 민주적 사회주의자라는 게 일반적인 지금 뭐 몇 남아있지 않는 사회주의 국가가 하는 것처럼, 국가가 무슨 뭐 오일 회사라든가 기간산업, 철도, 항공사, 은행 같은 것을 다 국가의 소유로 국유로 한다, 이런 그림은 버니 샌더스의 머리에도 또 입에도 붙어 있지 쓴 적이 없습니다. 다만 그 부의 분배에 대해서 자본주의가 지금 수십 년 동안 트리클 다운, 돈 많은 사람 광에서 인심을 쓰는 거요. 이런 것에 기대가 안 되기 때문에 정부가 정부의 역할을 조금 더 넓혀서 특히 헬스케어 같은데 이런 데 먼저 정부가 확 휘어잡고 해야지 되고, 또 그 기회균등에 의해서 배운 사람이 계속 성공하고 돈 벌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학자금 같은 것을 지원을 많이 하고 빚을 탕감해주고 하는 것들이 버니 샌더스가 얘기하는 민주적 사회주의자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데도 미국에서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런 말이 들어가면은 굉장히 거부감을 아직까지도 많이 느끼고 있죠. 특히 이제 그 복음주의, 교계를 포함해서 해서 버니 샌더스도 이 같은 위험이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이 한 번도 민주당이었던 적이 없기 때문에, 무소속이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아니 왜 우리가 우리의 그 공화당 아니면 민주당으로 돼 있는 그 대권을 우리 당 소속도 아닌 사람에게 내줘야지 되지? 뭐 이 같은 마음도 분명히 있을 테고요. 우리 집에 사는 사람도 아닌데 하는 해서 조금 봐야지 되는데, 게다 대고 마이클 블룸버그 변수가 너무 크기 때문에요. 블룸버그는 오늘 보니까 힐러리 클린턴을 자신의 러닝메이트로 할 수도 있다, 그것을 고려하고 있고, 왜냐하면 이 사람이 돈이 많아서 여러 가지 데이터 분석 등등을 해보고 여론조사를 봤더니 힐러리 클린턴을 부통령으로 해서 마이클 블룸버그가 나선다면은 이게 또 확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 하는 그런 분석이 있었는가 봅니다. 워낙에 돈 많이 주고 그 유능한 스태프들을 고용을 많이 하는 블룸버그니까요. 해서 뭐 그것이 통할지 통하지 않을지는 누가 알겠습니까? 모르죠. 그리고 엄청나게 돈 쓰는 것도 통할지 안 통할지는 모르겠으나 지금까지는 통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전략을 쓰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보다도 훨씬 많은 돈으로 페이스북에 광고를 하고 있고 아주 그 위트 있게, 그리고 또 하나가 계속 버락 오바마와 자신이 가깝다는 형태로 이제 민주당에 접근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점은 현명한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다른 민주당 후보들을 겨냥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다는 것, 이런 것이 이제 마이클 블룸버그의 특징인데, 오늘 또 그 뉴욕타임스를 보면은 마이클 블룸버그가 돈이 있으면서 돈을 안 쓰는 사람과 돈을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 생활을 할 때도 돈이 너무 많은데 점심도 안 사고 점심값 내기가 싫어서 혼자
어디 가서 그 1달러 99센트짜리 세일하는 햄버거 먹고 이러는 대단한 부자를 보고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이클 블룸버그는 그런 타입이 아닙니다. 이 돈이 많은데 돈 안 쓰는 타입을 구태여 지금 블룸버그와 같은 급에서 비교를 하자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선거할 때도 어떻게 하면은 본인 돈 안 쓰고 갖고 있는 인지도 갖고 하는가 하는 그런 그 선거를 했고 항상 자선을 할 때도 남의 돈으로 그 자선을 한다 하고 그 돈을 또 갖다가 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되기 이전에도 그래서 지금 대통령 된 이후에 법원 판결도 받고 벌도 받고 했는데 블룸버그는 돈이 많은데 그 돈을 쓰는 사람입니다.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이슈 이런 데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자수성가를 한 사람이고요. 해서 이제 그 2018년도에도 미국의 103군데 도시에 블룸버그가 돈을 그 23억 달러를 썼답니다. 지금 뭐 대통령 선거에 나가서 뭐 한 20억 달러 쓰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23억 달러를 2018년 한 해 동안에 썼는데 그게 전부 이제 기후변화를 막는다던가 아니면 뭐 총기 폭력을 막는 그런 데 썼겠죠. 그러면 103군데 시장이 블룸버그를 지지하겠습니까? 지지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이 본인도 뉴욕의 시장을 3번 계속 했었던 사람이고 하는데 그래서 블룸버그가 지금까지 잘 써놨던 돈이 어느 정도는 블룸버그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이 그 많은 사람들의 분석이고요. 뭐 월스트리트저널의 컬럼니스트 패기 누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제일 먼저 느낀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이죠. 돈의 위력을 알고 돈의 맛을 아는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인데 그래서 요 며칠은 계속 블룸버그를 공격하기 시작했는데 어제는 그 공격의 수위가 뭐 이거보다 더하게도 나갈 수 있겠죠 앞으로. 키가 5피트 4인치밖에 안 되는 거짓말 5피트 8인치 미니 블룸버그는 뭐 정말 에너지도 없고 제대로 하는 일이 없어 뭐 이런 식으로 그랬더니 블룸버그가 뉴욕 사람들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지. 당신을 당신 등 뒤에서 피에로라고 부르면서 웃고 있지 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사람이 정말로 지금은 현재로서는 샌더스 대 블룸버그라고 봐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특별한 변수가 또 나올 수도 있겠지만요. 이미 한 가지는 나왔었고 블룸버그가 시장일 때 이 소수인종 뭐 히스패닉계라든가 블랙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범죄 용의자를 뭐 길에 세워서 몸수색을 한다던가 이런 이제 오디오 테이프가 나왔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이 이제 아주 그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문제가 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미리 나와서 또 다 이렇게 그 정리가 될 수도 있고요. 해서 기본적으로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요. 제가 2020 그 미국 대선에서 오늘의 미국 정규방송 시간에는 전해드리지 못하는 내용들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핏 브리지지와 마이클 블룸버그의 미래에 대해서 약간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은 따로 마련을 하겠습니다. 또 하나 제가 여러분들께 따로 전해드려야 될 일이 패러사이트, 기생충이죠. 기생충이 아카데미상에서 작품상, 감독상, 시나리오상, 국제영화상 4가지 정말 다 중요한 부분이죠. 상을 받고 나서 미국 언론도 놀랬고 좋아하기도 했고 미국 사람들도 놀라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했고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왜 이게 상을 받게 됐지? CJ에 돈 많이 쓰고 굉장한 홍보 그리고 그 홍보에 봉준호 감독이 무척 그 큰 역할을 한 뭐 그런 것들도 포함이 되고 이제는 미국 매체에서는 그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이요. 이미경 씨 리키리로 미국에서는 알려져 있는데 이미경 씨가 얼마나 그 뚝심 있게 오랜 동안 일을 했는가. 그러나 그럼 기생충은 누군가 부자인가 가난한 사람인가. 그러면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는 그 가난한 그런 빈부격차를 다루면서 재벌돈으로 만들지 않았는가. 이런 모든 것들이 미국에서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좋고 재미있는 작품이긴 했지만 작품상까지는 아니다라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냉정하게 그러나 이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굉장히 헐리우드에서 이슈가 됐고 어떤 그 패션처럼 그 사람들에게 자리를 잡았고 했던 것은 사실인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냉정하게 파악할 만한 그러나 분명히 한국의 승리죠.
한국 영화에도 승리고 뭐 CJ에도 승리고 봉준호 감독에게 말할 것도 없고 배우들에게도 말할 것도 없고 코리안 아메리칸들도 너무나 좋아하고 또 이제 세계적으로 빈부격차라는 것을 영화가 인기 있다 보니까 자꾸만 사람들이 얘기하고 만나서 즐기고 하다가 정말 그래. 뭐 오늘은 어떤 그 기사를 보니까 한국보다 미국의 빈부격차가 더 심해. 이런 기사도 나왔거든요. 제가 가능하면 그 미국 사람들의 가능하면이 아니라 미국 사람들의 시각에서의 영화 기생충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보는 한국 시간에 따로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에서 중요했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미국이나 한국이나 요즘 왜 그렇게 법무부가 문제가 되고 있죠? 연방 법무부가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대통령이 있고 백악관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행정부 장관들이 뭐 있잖아요. 뭐 법무부, 재무부, 국방부, 국무부, 내무부, 뭐 환경청, 기타 등등 율브린너. 그래서 이제 여러 부처가 있고 그 부처가 기본적으로는 대통령에게 발을 맞춰서 갈 수밖에 없고 어느 정도는 가야지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다릅니다. 미국의 법무부는 지금까지는 어떤 그 대통령의 명령에 복종한다던가 때로는 대통령의 홍보 역할을 한다던가 이런 것에서 가능하면 멀어지려고 물론 이제 미국에서 법 가운데서 미국은 이제 연방 법무부가 이제 기소권을 갖고 있으니까요. 검찰이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래서 이제 연방법이라는 게 따로 있잖아요. 무슨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민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집행하고 할 때 조사하고 수사하고 할 때에 법무부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 법무부의 역할은 분명히 행정정책에 따른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무장관 그러나 그 밖에는 조금 독립적이고 해야지 되는데 이번에 빌 바라는 법무장관이 너무 그 대통령의 취향에 맞게 일을 한다. 이건 아주 빅 이슈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소속 검찰도 4명이나 이건 못 해먹겠네 하면서 나가고 법무부를 나간 사람도 있고 나는 더 이상 이 케이스 안 맞고 말아. 그게 이제 대통령이 탄핵이 끝난 뒤에 2가지 하는 행위 가운데서 2번째 일인데요. 첫 번째는 탄핵에서 상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나서는 응징을 시작했죠. 하원의 탄핵 청문회에 출석하지 말아라 했는데 출석해서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대통령 사이의 전화는 부당했다. 어찌 그 미국 나라의 대통령이 다른 나라 대통령에게 그 당시는 조 바이든이 정치적인 라이벌이라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나쁜 결과가 나오는 조사를 하라고 그 나라에 군사 지원을 하는 것을 미끼 삼아 협박을 하는가. 이건 부당하다 해서 나는 상관에게 보고를 했다라는 알렉산더 빈드먼이라는 중령에게 보복해서 그가 국가안보보좌관 소속으로 백악관에서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에 관해서 자문했던 사람이거든요. 나는 그 사람 모른다라고 대통령은 얘기하지만 그 사람을 해고했고 국가안보위원회에서 그 사람의 동생도 역시 국가안보위원회에서 변호사였습니다. 2 사람 다 육군 중령이에요. 똑같이 쌍둥이이기 때문에 동생은 속절없이 해고당하고요. 형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또 한 사람이 이름을 왜 고든 샌드버그? 이름이 생각 안 납니다. 이름은 중요하지 않죠. 그 사람이 누구였다만 알면 되죠. 유럽연합 대사 처음에는 뭐 본인이 뭐 정치인도 아니고 외교관도 아닌데 $100만 대통령 취임식에 기부했다고 호텔리어거든요. 대사짜리 주니까 고맙다 하고 시키는 대로 뭐 처음에는 조금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인 루디 줄리아니와 이것저것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의 대사가 직업 외교관이기 때문에 마리 요바노비치라는 사람이 여기에 잘 말려들지 않았기 때문에 유럽연합 대사가 그 일을 대신했어요. 그리고 또 그 윌리엄 바 법무장관도 그곳에 드나들고 하면서 그래서 이제 넘나들고 드나들고 하면서 그렇게 해서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부적절했다라고 유럽연합 대사도 하원에서 증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해고시키고 원래 그만두려고 했는데 그만두기 전에 내가 해고해버리고 말겠어. 이게 또 그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입니다. 해고를 시켜버리고 이 같은 응징이 하나가 있었고 탄핵 이후에. 그리고 2번째는
법을 위반했어도 대통령을 위해서 법을 위반한 거면 그 사람을 보호해주기 위한 작전. 그게 로저 스톤스라는 대통령의 그 선거 당시의 자문이었고, 그러나 그 러시아 스캔들 조사할 때 연방 수사국이라든가 의회에 거짓 증언을 했고 7개인가 8개 혐의로 이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연방 법무부에서 연방 법무부 소속 검사 4명이 7년에서 9년 그 선고 형량을 그 권고를 했더니 대통령이 트위터에 이거 뭐 하는 짓이야. 적들이 잘못했어. 항상 그 트럼프 대통령은 그 어스 대 댐, 우리 대 그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댐이라는 것은 민주당과 미디어입니다. 대통령에게 친숙하지 않은 그런 미디어, 팍스를 제외하고 그 주요 케이블 TV 가운데서는 그런 형태인데, 그래서 대통령이 이걸 트윗으로 그게 말이 돼 하고 하니까 법무부에서 금방 그 사람 형량을 감량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하고 하니까는 법무부가 옛날 같지가 않다. 다른 부서라면 몰라도 법무부는 채통을 지켜야지. 어떻게 법을 어기고 분명히 7개, 8개 혐의에 대해서 증인 교사도 하고 거짓말 증언을 하고 그랬던 사람을 본인에게 충성을 했다고 법무부를 시켜서 봐주기를 할 수가 있는가 했더니 또 법무장관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나 대통령이 시켜서 한 것 아니다라고 하면서 어떤 때는 대통령이 그 같은 트윗을 해서 내가 일하기가 참 힘들다라고 아무리 법무장관이 얘기를 해도 지금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 그 돌봐주기에 개인 변호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데는 많은 사람들이 그 동의를, 해외에서 볼 때는 동의를 하는 점이고요. 미국에서도 뭐 민주당에서 그렇게 보고 있지만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아마 공화당에서도 속으로는 다 이게 진영 논리에 따라서 그래 잘하고 있어, 잘 봐주고 있어, 더 봐줘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로저 스톤 케이스뿐만이 아니라 뭐 폴 매나포트라든가 마이클 플린이라든가 다 대통령의 선거본부에서 일했던 사람인데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해서 전부 그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번에는 법무부 소속의 검사가 그렇게 그 사람에게 그 선고 그 형량 권고를 했더니 법무부 밖에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뭐 좀 이제 봐주기식 비슷한 형태로 나갈 수도 있는 조사를 연방 법무장관 직권으로 다시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미국에서는 이 법무부가요, 예전과 다르다 하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고, 아무튼 그 윌리엄 바 연방 법무장관의 경우는 이번에 그 본인이 TV에 나와서 아무리 내가 그 대통령의 말을 듣고 대통령의 측근 법을 위반해서 이미 유죄 그 판결까지 받고 법무부 그 검사들이 형량 권고를 한 것에 대해서 다시 법무부에서 심의를 한다는 일이 거의 없는 일이라고 하거든요. 거의라고 하는 것은 그 사실은 없는 일인데 이 세상에 완전하게 그렇게 붙이지 못하니까 부사를 거의라고 붙인 것이고요. 그래서 형량을 줄이는 것을 검토해라 이렇게 지시한 법무장관이 아주 그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정규방송 시간에 이런 많은 일들을 일일이 다 전해드리지 못하거든요. 시간 관계상. 그 법무장관이 그날 이제 그 쉐리프들 그 모아놓은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모임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아주 꾸짖는 듯이 그 법무부가 법 집행 과정을 과소평가하고 아주 낮은 형량을 집행한다고 굉장히 그 비난을 했었던 것이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조금 웃었습니다. 물론 아마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그 본인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을 겁니다. 뭐 우리가 그 속을 다 알 수는 없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뭐 지금 지켜야지 된다던가 기본적으로는 워낙에 그 대통령의 권한을 믿는 사람이고 그런데 항상 그 권한이라는 것을 이 사람이 적용할 때는 공화당 대통령일 때만 적용을 한다는 게 문제이긴 하지만 그게 인간이 어떤 그 자신이 속한 진영 논리에서 빠져나갈 수 없는 한계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전에 이 법무장관 윌리엄 바를 알던 사람은 요즘에 윌리엄 바라는 법무장관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게 해주는 것을 보고 예전에 그가 아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번 주에는 미국에서 법무부가 아니네.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 사무실이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다는 말 전해드리고요. 이런 것들도 나중에 이제 전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돼서 4년을 더 할지 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평가가 될 테고, 분명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은 그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봐주고 끝까지 봐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필요한 때 열심히 좀 무리하면서 봐주다가 필요 없으면 내가 언제 그랬지? 저놈 나쁜 놈이야 하면서 버리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그 나쁜 놈을 당신이 고용했잖아 라고 얘기를 하고, 대통령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게 지금 미국입니다. 뭐 그러니까 좀 급이 낮아지기는 하는 거죠. 인간이 추구해가는 그런 그 선이라던가 아니면 그 아주 그 척박한 것에서 조금 덜 척박하게 손해를 보면서도 좀 원칙을 지키고 같이 살자, 이것과는 조금 거리가 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그 우리 측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어스 측에서는 승리하는 게 있는, 그 승리가 장기적인 것인지 아니면 지금만 승리인지는 봐야지 알지만, 요즘 미국 법무부 아무튼 좀 이상합니다. 해서 오죽하면 공화당 정치인들도 법무부가 이건 아니지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또 하나가 연방 법무장관이 정말 열심히 일했었고, 아마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들으시기에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불편하고 굉장히 싫어하시더군요, 또. 그런데 제가 사실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싫어하시는데 그분들이 들으셔야지 됩니다. 앤드류 맥케이브라고 그 연방수사국의 부국장이었고 국장 대행도 있고요. 제임스 콤이 나간 뒤에 이 사람을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비난을 했었죠. 그리고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조사를 하라고 하고, 아니죠,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제프 세션스라는 대통령을 제일 먼저 손들어줬고 본인이 엘라바마주의 연방상원 의원이 할 때 그로 인해서 법무장관이 됐는데, 또 어떻게 된 게 이 사람이 러시아 사람을 몰래 만나고 한 것을 숨기고 이리저리 변명하고 하다 보니까 법무장관으로서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하는 데 있어서 내가 지휘할 수 없다 해서 쏙 빠졌잖아요. 그 사람이 본인은 레큐즈 한다고 하는, 빠지고 나니까 대통령이 네가 어떻게 빠질 수가 있느냐, 네가 그 자리에서 나를 위해서 일해야지 라고 얘기를 해서 나중에 해고했잖아요. 아주 망신 주면서 해고했는데, 그 뒤에 들어온 사람이 윌리엄 바고, 윌리엄 바라는 사람은 그 대통령이 원하는 것보다도 지금 더 대통령에게 그 이상으로 잘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그 윌리엄 바도 계속 조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앤드류 맥케이브에 대해서. 이유는 이 사람이 연방수사국 부국장으로 있을 때 언론사에 뭔가를 흘리고, 러시아 스캔들에 관해서 뭐 조사하는 과정에 대해서 흘리고, 그리고는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조사를 시켰을 때 조사관들에게 거짓말을 했다. 그런데 결국은 케이스를 끝내고야 말았습니다. 어제 케이스를 끝냈다는 건 증거 부족이란 얘기예요. 기소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증거가 충분해야지 기소를 하죠. 법무장관이 이 사람을 기소를 하려고 대통령의 입맛에 맞춰주려고 했는데도 기소를 하지 못한 겁니다.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살아있는 거예요. 뭔가가 미국에. 해서 이제 그 공화당이 굉장히 적이라고 비난을 했었고, 그 연방수사국이 정치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했는데, 연방수사국이 정치적이라는 것은 지금 결국은 증명하지 못했으니까 기소하지 못하고 케이스를 드랍했는데, 연방 법무부가 정치적이라는 것은 이런 것들로 증명이 된 거죠. 지금까지 여러 사람들을 기소하지 못했잖아요. 이 윌리엄 바가 뭐 스파잉이라는 단어까지 쓰면서 그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일을 해나가고 있는데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맥케이브에 대해서는, 그 맥케이브의 와이프가 버지니아주에서 주 그 선거에 출마했는데 민주당으로 출마했어요.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그랬더니 당신 뭐 와이프 떨어진 기분이 어때? 당신 투표 뭐 누구에게 했어? 뭐 이런 거 물어보고 했었잖아요. 그 뒤부터 계속 그 못마땅해하고 찜찜해하고 트위터로 늘 그 비난하고 하더니 결국은 이 사람이 20년 넘게 FBI에서 일해서 불과 얼만큼만 있으면 은퇴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은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은퇴 날이 불과 얼마 남지 않는 것도 아니라 정말 짧은 시간이 남았었는데, 그 은퇴를 하면은 은퇴연금을 제대로 많이 받잖아요. 수십 년 일했으니까. 그렇게 받지 못하도록 그 직전에 아무튼 시간이 찰나 비슷하게 있는 그런 순간에 해고를 해버렸습니다.
제프 세션스 그 전에 그 법무장관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후임자인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계속 조사를 했는데도 결국은 기소거리가 나오지가 않으니까 어제 케이스를 드랍해버렸고 그 사이에 앤드류 맥케이브 전 FBI 부국장은 연방법무부를 고소했죠. 연방법무부가 너무 정치화됐다. 나는 정치의 희생자로서 너무 많은 피해를 입었다. 지금 이렇게 돼 있어서요.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과 윌리엄 바 연방법무장관이 러시아 스캔들 가짜야, 조사해야 돼, 저 사람 감옥에 집어넣어야 돼, 그렇게 말을 하고 곧 들어갈 거야, 곧 들어갈 거야. 그 말대로 했으면 지금 벌써 몇 명이 들어갔어야지 되거든요. 더군다나 대통령과 법무장관이 힘을 합쳐서 그렇게 사람들을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했는데도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굉장히 분열된 거죠, 미국이 지금. 그리고는 이제 코비드 19, 미국에서는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더 많이 부릅니다. 이 코비드 19도 중요하죠. 지금 미국 사람들도 그 일본에요. 그 다이아몬드 그 프린세스 크루즈호에서 미국 사람들 뭐 거의 400명 정도라고 하던데요. 그런 사람들을 지금 그 전세기를 보내서 미국으로 데리고 와서 캘리포니아주나 텍사스에 있는 공군 기지로 보낸답니다. 중국이나 그쪽에서 머물고 있다가 온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한 지역에서 그런 미국 사람들 뭐 2주일 동안 강제로 지난주 일요일이었던가요? 지지난주 일요일로 기억이 되네요. 그렇게 강제로 격리시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지금 미국에 오게 되고 프랑스에서는 아시아 이외에서 처음으로 지금 사망자가 발생을 했잖아요. 뭐 중국 관광객이라고 하던데 그 관광객의 딸도 아프다고 하고 그러나 그 딸은 다행히 병원에서 퇴원했다고 하죠.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경제와 연관돼서는 제가 다음 주에 또 정규 방송 시간에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텐데 중국의 그 대사가요. 미국 주미 중국 대사가 어제 그 NPR 방송과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포함해서 인터뷰하는 거 들었는데 참 그 유능한 그 외교관이다 이런 느낌은 받았습니다. 말하는 것만으로서 봐서는요. 인터뷰. 저는 이제 방송하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자신의 직업에 맞게 인터뷰를 잘 하는가 하지 않는가가 아주 본능적으로 계산이 되잖아요. 그 방송을 들으면서 NPR의 그 앵커랑 방송을 하는데 하나는 가장 지금 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위협이 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시진핑에게 위협이 된다는 것은 미국에도 세계의 큰 그 지도력에도 뭔가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 미국에서 주목할 수밖에 없죠. 처음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했었을 때 이것을 알리고 했었던 그 의사요. 그 의사에 대해서 중국이 한 처우에 대해서 물어보자. 우리가 그 사람을 그렇게 그 나쁘게 대우한 것이 아니다. 무엇이든지 처음 그 당시에도 발생했기 때문에 뭔지 아무도 모르지 않았느냐.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누구나 어디서나 언제나 어떤 말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가는 다 그 국가에 맞는 시스템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말 그 의사가 얘기했었던 것과 같은 그런 치명적인 그 바이러스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미국의 윌버 로스 그 상무장관이 얼마 전에 그 박스 TV에 출연을 해서 중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미국으로 제조업이 돌아오게 됐다. 멕시코로도 돌아갈 수 있을 수도 있다. 물론 내가 이렇게 남의 불행을 그 나의 그런 뭐 해피하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러나 사실을 말하자면 그렇다 하는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더니 주미 중국 대사가 거기에 대해서는 코멘트를 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또 인터뷰하는 앵커들이 또 요령 있게 다른 식으로 항상 물어보잖아요. 그런 경우에. 그랬더니 그의 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냐 하면은 본인은 그 주미 중국 대사로서 모든 사람들이 다 미국의 상무장관의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 말에 반대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또 하나는 코로나 바이러스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조 바이든 전 그 부통령에 대해서 지금 우크라이나 문제로 대통령이 그 탄핵까지 이렇게 치르고 했는데 그 과정을 중국에도 조 바이든 그 부자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 아들이 뭐 중국과도 연관된 일을 한 것이 있기 때문에 조사해달라고 한다고 했다는데 라고 얘기하니까 이 중국 대사가 공식적으로는 그런 그 문서를 전달받은 일이 없는 것으로 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앵커가 또 물어봐요. 그럼 중국 같으면 그 문서를 전달을 그 애매모호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전달을 만약에 받았다면 그런 일이 있다면 중국의 입장은 무엇인가라고 했더니 우리는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 다른 나라의 내정에. 결국은 그러한 조사를 다른 나라에 해달라고 하고 또 해주고 하는 것이 서로 해서는 안 될 일이고 요구하는 측이나 요구를 받은 측이나 그것은 그 내정 간섭이고 해서는 안 될 그 룰을 어기는 것이다. 이런 형태로 그 주미 중국 대사가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경제 부분과 관련된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 19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제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유튜브를 두고 계신 분 가운데서 걱정을 하신 분이 계세요. 미국에서 특히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검사가 마리화나로 중범이나 경범 기록이 있던 전과자의 전과 기록을 없애준다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럼 막 퍼지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그게 이제 추세를 반영을 하는 거죠. 이 카운티 검사도 제가 방송에서 조금 미진하게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이 카운티 검사가 판사에게 그렇게 해라고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것은 곧 된다는 얘기이긴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다 끝났다 그런 뉘앙스로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뭐 다 끝난 거나 마찬가지기는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6만 2천 명의 중범 그리고 3,700명의 경범인데 1961년도부터입니다. 미국에서 그 캘리포니아주에서도 1900 몇 년 전에 2016년인가요? 18년인가요? 16년인가요? 네. 아무튼 그 주민 발의안 64가 통과되면서 이제 그 주민 발의안 64라는 것이 마리화나를 레크리에이션용으로 좀 가지고 다닐 수 있다 하는 그런 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018년도에 통과가 됐군요. 2018년도죠. 중간선거 때. 해서 그동안에 이제 테크놀로지로 여러 가지 그럼 그동안에 마리화나 때문에 중범과 경범이 된 사람이 어느 정도나 있지 않은 것을 쭉 민간 테크놀로지 회사와 추적을 해서 한 뒤에 모든 주에서 이제는 그 모든 주의 모든 검사, 모든 주가 아니라 캘리포니아 주의 모든 검사가 7월 1일까지 다 이러한 것들을 삭제하거나 아니면 지금의 이제 법이 바뀐 현재에 맞게 뭔가를 수정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LA 카운티 검사가 이제 그 판사에게 이것을 요청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이 검사가 지금 선거에 나가거든요. 선거에 나가는데 그 선거에서 좀 진보적인 2명의 후보와 겨뤄야지 됩니다. 진보하면 아무래도 마리화나도 합법화하자고 할 것 아니겠어요? 또 마리화나로 요즘에는 그 의료 그 치료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리화나 중에서 그 마리화나 뭐 C가 있고 잎이 있고 할 때 뭔가 어떤 부분은 C를 통해서 어떤 부분은 뭐 잎을 통해서 오일 같은 것을 추출하고 중독성은 전부 빼고 해서 뭐 햄프 오일 뭐 무슨 오일 해서 사람들이 뭐 관절염이라든가 잠이 오지 않을 때 다 요즘 쓰고 있잖아요. 의료용으로 뭐 레크리에이션용으로도 쓰고 있지만 그런 것을 주민들이 허용을 했기 때문에 추세에 따라서 과거에는 범죄였으나 지금은 범죄자가 더 이상 아니라는 얘기죠. 1961년도까지 거슬러 올라간답니다. 기준은요. 21세 미만일 때 이 마리화나 그 소지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으로서 지난 10년 동안 범죄 기록이 없을 때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준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범죄 기록이 있으면 일자리를 잡을 때도 또 집을 뭐 얻고 사고 할 때도 딱 보면 기록이 나오니까 힘들잖아요. 그 사람들. 그래서 5만 3천 명은 기록이 완전히 지워지고
또 이것도 이상하게 인구 비와는 전혀 맞지 않게 인구는 뭐 그래도 백인이 제일 많은데 블랙이라든가 라티노가 훨씬 범죄 기록을 가진 사람은 많거든요. 마리화나 또 백인들이 더 많이 해요. 특히 학생들 같은 경우, 대학생들 같은 경우. 그래서 로스앤젤레스뿐만이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등지에서 이런 일들이 있고 추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리화나가 불법이었을 때도요, 미국 대학생들, 고등학생들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실제로 뭐 담배보다 중독성이 없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도 전문가들 가운데서 많이 있고요.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비영리 재단의 활동이 있기 때문인데 Clear My Record, 전과 기록 없애기라는 것이겠죠. 그럼 비영리 재단이 지금까지 이 같은 일을 해서 캘리포니아주에서 8만 5천 명의 전과 기록을 지웠답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유튜브에서 걱정하신 분처럼 뭐 그런 내용도 있고 그러면 더 마리화나를 많이 하지 않을 것인가. 할 사람 이미 다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유럽에 가보시면은 마리화나가 미국보다 훨씬 합법화되어 있는 그런 나라들이 있잖아요. 정말 레저용으로. 그래서 추세기 때문에 뭐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추세라는 것은 사람들이 그 원하는 그런 그 추세이고요. 반대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그 같은 부분에 대한 걱정보다는 시간이 얼마나 들고 비용이 들고 혼돈스럽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법안이 통과되고도 그 마리화나 소지라던가 이런 것으로 전과 기록이 있는 사람의 3%만 개인적으로는 전과를 지웠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선거철을 맞아서 검사가 다 이렇게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미국 위크엔드 에디션 끝내고요. 저는 기생충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냉정한 미국에서의 시각을 좀 전해드리겠고 제가 볼 때도 조금 이상하다 하는 부분도 있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2020 미국 대선 저는 정말 공부할 게 너무 많습니다. 분석해야 될 것도 많고요. 외우는 거 너무 싫어하는데 꼭 외워둬야지 될 것도 있고요. 제가 그렇게 해놔야지 여러분들께서 저는 이제 작은 그 디테일까지 그 올망졸망한 것까지 따라가 놓고 여러분들께 보고를 드리고 나면 여러분들께서는 그 가운데서 이제 큰 그림을 보시고 저보다 더 크게 미국의 대선판을 읽으실 수 있도록 다른 일을 하시는 분들께 제가 이 직업이니까 열심히 또 뭐 분석하고 계산하고 공부하고 해서 2020 미국 대선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